안녕하십니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분단 트라우마 세 번째 강의로서 색깔 공포증과 정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어떤 분단 트라우마, 즉 색깔 공포증의 악영향은 단순히 우리 심리에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한국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 공포증이 한국의 정치를 상당히 문제 있게 만든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색깔 공포증이 한국의 정치를 후진적인 수준에 고착시킨다. 즉 한국을 후진적인 정치에 고착시켜 놓는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후진적인 정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선진적이지 않다라는 것보다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정치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정상적인 정치란 정책 경쟁을 통해서 승패가 갈리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당이 두 개가 있다. 그럼 이 두 개의 대립하는 정당이 정책을 개발하겠죠.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알리고 그다음에 선거 때 표로 선택을 받는 표로 심판을 받는 그런 정치가 전 정상적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즉 각 정치 세력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다. 즉 정책 경쟁하는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나라들이 오늘과 같은 이제 복지 모델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정상적인 정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북유럽 나라들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또 여러 사회보장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그러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예를 들면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라는 이 제도, 실시, 정책을 북유럽의 진보적인 정당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삼인주의 계열의 정당들이죠. 진보적인 정당들이 처음에 그걸 주장했을 때 북유럽에 있는 보수 정당들은 그걸 찬성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즉 북유럽의 진보 정당들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같은 걸 주장했을 때 처음에 보수 정당들은 반대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오늘날 실시하게 되었느냐, 즉 복지국가가 되었느냐, 그것은 진보 정당이 주장했던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같은 정책이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죠. 한 90% 넘는, 한 80, 90% 넘는 국민들이 그걸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만약에. 그러면 보수 정당이 그것을 거부하기는 힘듭니다. 북유럽 보수 정당이 한국과 다른 것은 태어날 때부터 좀 착한 사람들로서 태어났다? 이런 거는 아니겠죠.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유럽 보수 정당은 양보를 했어요. 그래, 무상교육, 무상의료, 또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실시하자. 왜 양보했냐? 진보 정당이 주장하는 정책들이 국민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보 정당이 주장하는 정책들이 절대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보수 정당이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에서 참패하겠죠. 또 심지어는 정당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유럽에서는 여야 혹은 진보 보수가 합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이제 복지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치에선 이렇게 어떤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그 결과 그것이 실시되고 이러면서 사회가 발전합니다. 이런 걸 정상적인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승패가 누가 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드느냐에 의해서 갈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는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 갈등이나 정치적 대결의 승패, 즉 정당 간의 승패가 정책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반칙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후진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진보 정당과 보수적인 정당이 두 개가 싸울 때 정책을 내세우고 서로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격돌을 하고 선거 때 국민회의에서 표로 심판받아서 승패가 결정되는 그런 정치가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한국에서는 상대방을 여태까지 역사적 과정을 보면 상대방을 주로 색깔 공격으로 무너뜨려 왔습니다. 즉 상대방의 정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상대방을 빨갱이나 종북 세력으로 몰았기 때문에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색깔 공격이라는 반칙을 써서 상대방을 제압해온, 상대방을 무너뜨려온 그런 정치다. 한국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우리 한국도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언제 그런 기회가 있었냐 하면 1950년대에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죽산 조봉암 선생과 진보당이 있었죠. 그 당시에 조봉암 선생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부정선거가 극심한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33.3% 정도의 득표를 했습니다. 상당한 득표율이었죠. 요즘과 같이 후보가 만약에 난립하는 대선이라면 당선도 가능한 정도의 득표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부정선거가 노골적으로 자행됐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득표를 하셨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승만 정권에서 뭐 이제 장관도 하시고 했던 조봉암 선생이 대선 주자로 나서서 높은 득표를 하고 그 인기에 힘입어서 진보당을 창당했죠. 근데 조봉암 선생이 창당한 진보당을 보면 강령, 규약 이런 걸 살펴보면 정책들을 살펴보면 북유럽의 진보 정당보다 더 어떻게 보면 셉니다. 내용이. 더 급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소한 북유럽의 이 복지 정당들, 진보 정당들보다는 더 강력한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만약에 조봉암 선생과 진보당이 계속 번제해서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을 했다면 한국도 복지국가가 됐겠죠? 오늘날 북유럽보다 더 나은 복지국가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봉암 선생과 진보당이 국민들 속에서 계속 인기가 높아지고 한간에서는 시중에서는 다음에 대통령은 조봉암이 될 거야. 되겠어. 이번에 보아하니 조봉암이 다음에 하겠네. 이런 여론이 들 정도였는데 만약에 한국이 북유럽처럼 정상적인 정치가 가능한 나라였다면 이승만 그 당시의 정권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봉암 선생이 주장했던 정책들, 예를 들면 평화통일 같은 거 주장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북진통일, 무력통일을 주장할 때 조봉암 선생은 평화통일 주장했죠. 또 뭐 주요산업 국유화 이런 것도 주장했고 각종 복지 정책도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양보했을 겁니다. 이승만 정권이. 왜냐?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 선거에서 질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국민적 지지가 엄청 조봉암 선생한테 쏠리면 이승만이 기반을 두고 있는 보수정당은 아예 한국에서 정당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유럽처럼 양보를 했을 겁니다. 그래. 당신들이 주장하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같은 거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국도 50년대부터 차근차근 지금과는 다른 모델, 즉 복지국가 모델로 나와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정치에서. 과연 조봉암 선생이 그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국민적 지지를 받았을 때 그 정책에 의해서 승패가 갈렸습니까? 다들 아시지만 그렇지 않죠. 이승만 정권이 조봉암 선생을 간첩으로 몰아서 빨갱이로 몰아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은 해산시켰죠. 조봉암 선생은 간첩이었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죠.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간첩이나 빨갱이로 몰아서 조작해서 죽인 다음에 10년, 20년 지나서 문제가 있었던 판결이었다. 무죄다.
라고 선언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수 정당이 조봉암 선생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정책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보수 정당의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보수 정당이 그 당시에 진보당을 이길 수 있었던, 조봉암 선생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색깔 공격 덕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조작된 거죠. 이 사건, 즉 조봉암 선생이 사형을 당하고 진보당이 해산당한 이 사건은 이후 한국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에서 과연 정말로 제대로 된 정책,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색깔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그걸 과연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주장을 못하죠. 그래서 사실 한국은 50년대 이 진보당 사건 이후에 진보정당은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진보정당은 더 이상 등장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보수당과 민주당 간의 양당 체제, 좀 온건 보수와 사실 진짜 보수의 양당 체제죠. 진보 정당은 등장할 수 없는 체제죠. 물론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진보 정당이 다시 창당되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역시 다들 아시다시피 21세기 들어와서도 해산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진보 정당이 등장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념 정당이 등장할 수 없고 정책 정당이 등장할 수 없습니다. 왜? 정책을 주장하면 해산당하기 때문에, 빨갱이로 몰리고 색깔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정당을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어서 활동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한국 현실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정책 경쟁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는 정치가 아니라 색깔 공격을 통해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정치를 해왔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권투 시합을 할 때 칼을 숨겨갖고 들어갔다가 불리해지면 상대를 칼로 찔러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한국을 후진적 정치, 한국의 정치를 제가 후진적 정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표를 정리하면. 정책 대결, 이게 이제 실력을 통한 어떤 승패 아니겠습니까? 정책 대결이 아닌 반칙, 주로 이제 색깔 공격이었습니다. 이걸로 권력을 유지해온 정치가 바로 한국의 정치다. 그래서 진보 세력이 변화와 양보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정책들을 주장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제 보수 세력은 정책 대결로 걸리는 게 아니라 색깔을 공격하는 거죠. 빨갱이들, 좌파. 그래서 무너뜨려 버리고 장기 집권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한국의 정치였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득권 세력은 어떻게 보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어떤 능력이나 실력으로 살아남았다기보다는 색깔 공격을 통해 살아남았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몇 가지만 보더라도 아까 조봉암 선생 얘기는 했었죠. 50년대에 조봉암 선생을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고 진보당을 해산시킨 것도 역시 색깔 공격을 통해서 기사회생한 거고요. 이승만 정권이. 70년대 박정희 독재 정권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과연 실력으로 꺾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달리 얘기하면 만약에 색깔 공격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한국 사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70년대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남았다라는 것이죠. 실력으로는.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젊은 시절이죠. 40대 기술원 이런 거 주장하고 그랬을 텐데 연방제 통일 방안, 민생경제론 이런 것들 대단한 그 당시로서는 좋은 정책들이었습니다. 좋은 이념이었고 그런 거를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광범위하게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이 주장하는 저 정책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런 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그걸 알리고 우리를 선택해달라. 이런 식으로 김대중과 싸운 게 아니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김대중은 빨갱이다. 아주 급진적인 인간이다. 저놈이 나라를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식의 색깔 공격을 통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뭐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다 아시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색깔 공격을 받았냐 하면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잘 안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는데 고대에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저처럼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고대에 합격했으면 가문의 경사인데 어른들이 모여 앉아서 막 걱정을 해요. 왜 걱정을 하나 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집안이 이제 경상도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대는 전라도 인간들이 엄청 많은데 전라도 사람들이 저 학생들도 거의 다 전라도가 많고 근데 전라도는 김대중 지지자들이고 다 김대중은 빨갱이고 그러니까 고대는 빨갱이 학교인데 얘가 앞으로 거기 가서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이런 걸 갖고 어른들이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린 나이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몰랐지만, 이런 정도로 야당의 지도자를 빨갱이로 모는, 빨갱이라고 단정 짓고 평가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절감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끊임없이 빨갱이 공격에 시달렸죠. 만약에 그런 것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색깔 공격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0년대에 능히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고 그때 대통령이 되었다면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97년에 당선되었을 때는 색깔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된 다음이고 이미 이제 기력이 많이 빠지고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했던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죠. 근데 70년대에 집권했다면 달랐을 겁니다. 아주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50년대 조모암 선생의 좌절, 또 70년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좌절은 한국 역사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고 역사 발전을 후퇴시킨 그런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주요한 원인이 바로 색깔 공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013년인가요? 또 새롭게 창당된 진보당도 종북몰이를 통해서 해산당하죠. 이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색깔 공격과 종북몰이에 휘말려서 겁을 먹고 민주당조차 당 해산, 뭐 국회의원 구속 이런 데 찬성했지만 한참 지나서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되는 광기에 휘말려서 멀쩡한 당을 해산시킨 거거든요. 21세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실 폭거였죠. 근데 이것은 한국에서 처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역사적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과정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4.19 혁명의 그 거대한 민중들의 분출을 꺾은 것도 합법적인 또 정책 대결 이 과정을 통해서 꺾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쿠데타,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 그리고 그 쿠데타를 할 때의 명분은 빨갱이 척결, 반공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한국의 기득권 세력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기사회생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 기득권 세력에게 있어서는 이 색깔 공격이야말로 만능의 보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절대무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기들을 지켜주는. 어떤 경우에도 하여튼 색깔 공격만 휘두르면 그 칼만 휘두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의 기득권 세력이 변화를 하겠습니까? 과연? 당연히 변화하지 않죠.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반장 선거를 하는데 이제 못된 반장이 있어요. 오랫동안 반장을 하면서 친구들도 때리고 돈도 받아먹고 이런 나쁜 반장이 있는데 새로운 반장 후보가 나와서 그 반장을 엄청 비판합니다. 나쁜 놈이다, 저. 나를 뽑아달라. 근데 정상적인 정치가 가능하다면 이 반장은 선거에서 지는 게 뻔하기 때문에 최소한 변화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앞으로 안 때릴게. 그리고 진짜로 조금 덜 때리겠죠? 돈도 안 받을게. 한마디로 변화를 강요당하는 거죠. 조금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못된 반장도. 근데 만약에 한국처럼 이 나쁜 못된 반장이 막 설쳐도 새로운 반장이 나와서 그 못된 반장을 비판하자. 쟨 빨갱이야. 해서 잡아 죽인다든가. 반장 선거에 못 나오게 한다든가. 혹은 그것 때문에 이긴다든가 하면 이 못된 반장은 변화하려고 할까요? 달라지려야 된다는 압력 같은 걸 받을까요, 과연? 그렇지 않겠죠.
나는 그냥 이대로, 이 모양 이대로 계속 반장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의 기득권 세력, 극우 보수 세력은 사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하는 짓이. 정책도 똑같고 거의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도가. 양보도 거의 하지 않죠. 이것은 왜 그러냐? 변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변화해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색깔 공룡만 퍼부으면 다 해결되는데 뭐 하려고 변화하겠습니까? 한국의 오늘날의 이 보수 세력, 극우 보수 세력이 사실 정책 생산이나 국가 운영에선 대단히 무능하거든요. 극도로 무능합니다. 또 그 정책 생산 같은 것도 정말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런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그것에 의해서 심판받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안에도 색깔 공격만 퍼부으면 다 해결됐습니다. 따라서 정책 생산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 운영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는 것은 색깔 공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색깔 공격이 좀 잘 안 먹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2000년대에 6.15 공동선언, 그다음에 2018년까지 이어진 남북 화해 분위기, 또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3번이나 있었죠.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한국에서 이제 색깔 공포증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많이 약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색깔 공격이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국민들이 이제 그냥 또 그러는구나. 그러려니 이런 분위기지 색깔 공격을 퍼붓는다 해서 막 겁을 먹거나 같이 흥분하거나 이러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였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임명될 때 극우 보수 세력이 뭘로 공격을 했냐 하면요. 산호맹 출신이라는 걸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처음에. 대학 시절에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사회주의 노동자 청년동맹이라는 약간 좌익적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거니까 그런 그룹에 속해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근데 뭐 사실 아무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어쨌든 그걸 물고 늘어져서 빨갱이다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공격을 퍼부은 거죠. 왜? 색깔 공격 옛날에 해왔던 그대로 또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극우 보수 세력도 당황했겠지만 세월호 때부터 이제 나타난 증상인데요. 잘 안 먹혀요. 국민들이 그걸 듣고 그래? 위험하네. 저 빨갱이네. 쳐 없애야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없고 지겨워. 쟤네들은 또 시작이다 또. 맨날 저 짓이다. 하는 분위기였어요. 거의 국민들이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방향을 틀죠. 야, 이걸로 안 되겠네. 색깔 공격해도 잘 안 먹히네. 그럼 어떤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도덕성입니다. 표창장을 위조했다. 뭐 이런 식의 도덕성을 물고 늘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극우 보수 세력이 연속적으로 색깔 공격을 시도하지만 자꾸 실패해요. 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하다 보니까 잘 안 먹히니까 뭐 청와대에 주사파가 있다 이런 얘기도 그랬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안 먹히니까 그게 잘 어느 쪽에 주요한 공격 포인트를 두냐 하면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최근에는. 저 인간 뭐 문제 있다. 뭐 여자가 있다. 뭐 돈 받았다. 법인카드 썼다. 땅 투기 의혹이 있다. 이런 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새롭게 우리가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 저는 이것이 제2의 색깔 공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색깔 공격이 원래 잘 먹혔고 옛날에는 그걸로 먹고 살아왔는데 그게 안 먹히면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색깔 공격을 퍼부어야 되는데 어쨌든 색깔 공격을 퍼붓는 것의 본질은 상대방을 실력이 아닌 반칙으로 쓰러뜨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뭘 퍼붓느냐? 도덕성에 대한 공격을 퍼붓는 거죠. 지난 대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책 대결에 의해서 과연 대선의 승부가 갈렸다고 보십니까? 즉, 민주당에서는
뭐 어떤 정책을 주장했고 이쪽은 이걸 이게 막 격렬하게 충돌해서 국민들 속에서 매일 이 정책이 맞냐 이게 맞냐 이거 실시하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오냐 이런 거 갖고 국민들이 싸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 쟤 땅 투기했지. 막 쟤는 마누라가 뭐 했지. 이거 갖고 싸웠어요. 도덕성 갖고. 누가 더 더러운가.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 정치는 반칙을 쓰는 정치가 일상화되면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정책 경쟁을 여전히 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덕성 공세를 하는 도덕성의 흠집을 내기 위한 흙탕물 싸움을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정치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정책 정당으로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국힘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 정책을 내세워서 싸우는 거 무서워합니다. 심지어 기본소득조차 대선전에서 후퇴시킬 정도로 정책을 전면에 내고는 걸 무서워해요. 색깔 공격 당할까 봐. 그럼 색깔 공격 당할까 봐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그걸로 승부를 걸지 못하면 뭘 갖고 승부를 걸겠어요? 도덕성을 갖고 같이 싸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한국 정치는 상대방을 흠집내는, 도덕성을 흠집내는 정치로 일관되고 있고 그 결과 국민들은 이제 상당한 정치 혐오증 또는 정치 무관심들이 생겼고 국민들도 싸울 때 뭘 갖고 싸우냐? 상대방의 도덕성 갖고 싸우는 정치가 되었습니다. 못생겼다, 바보 같다, 무능하다, 쪼다다 이런 거 갖고 싸우지 야 쟤네 정책은 이게 문제고 우리 정책은 이래 좋고 이거 갖고 싸우질 않습니다. 한국 정치가 이렇게 정책 경쟁을 하는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고 반칙을 사용하는 후진적인 정치, 흙탕물 싸움을 하는 저열한 정치가 된 것은 색깔 공포증이 만들어낸 비극이죠. 이것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0여 년간 우리 한국의 정치가 후진적인 정치였잖아요. 후진적인 주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민주의식은 과연 정상일까요? 이치상으로 보면 정상이면 좀 이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국의 정치가 정상적 정치였다면 70여 년간 국민들이 건강한 민주의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70여 년간의 한국 정치는 조금 전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후진적 정치입니다. 비정상적 정치예요. 따라서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정상이라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국의 후진적인 정치가 우리 한국 국민들, 한국인들의 민주의식을 심각할 정도로 왜곡시켰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인들의 민주의식이 왜곡되었다는 것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스스로를. 그걸 자랑스러워하기도 해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강조는 보수 세력도 엄청나게 하죠. 윤석열 대통령도 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했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두 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대한민국은. 이걸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여기서 해볼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의 이념 또는 민주주의 이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보통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라고 해서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가 뭐겠습니까? 사상의 자유입니다. 사상의 자유. 또는 이제 양심의 자유라고도 하죠. 사상의 자유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치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우리가 흔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자,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 사상의 자유를 더 잘 보장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죠. 즉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럼 그 사상을 언론에도 공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언론의 자유죠. 또 자기가 가진 사상을 책으로도 출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출판의 자유죠. 또 자기가 가진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집회의 자유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을 결사할 수도 있어야죠. 그 자유도 필요합니다. 그게 결사의 자유죠.
즉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자유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상의 자유가 없다면 네 가지 자유가 보장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죠. 그래서 사상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상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핵이 된 것은 역사적 과정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유럽 나라들은 소위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시민혁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역사책에서 시민혁명.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영국에서의 시민혁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하죠. 유럽에서. 근데 이 시민혁명의 특징은 뭐냐면 봉건제를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봉건제가 가장 이제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역사 발전을 가로막았던 것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봉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이제 그 당시 실권을 잡고 세상을 지배했죠. 왕들도 다 이 종교를 등에 업고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적 세계관과 어긋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그걸 금지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동설을 주장했던 학자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 문제, 즉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시민혁명을 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혁명에 골기했던 사람들은 제일 우선적으로 내세웠던, 그 사람들이 내세웠던 것은 사상의 자유였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동설 주장한다 그래서 탄압하지 말라.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유럽에서 그래서 피를 흘려가면서 싸워서 사실 자유민주 체제를 수립했고 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사상의 자유였죠. 사상의 자유. 이거 갖고 사실 피 터지게 싸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자유민주주의 핵은 사상의 자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 유엔이니 뭐니 전 세계적으로 다 공인된 얘기죠. 이 얘기를 제가 새삼스럽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가 이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면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를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과연 그렇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의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누구였을까요?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밖에 없겠죠.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로 못했어요. 너무 빨갱이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입 밖에 내진 못했습니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죠. 과감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상식적인 얘기를 해서 칭찬받았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한나라당인 겁니다, 아마.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봐라. 저 얘기하는 거 봐라. 공산주의자다. 노무현 탄핵해야 된다. 노무현 대국민 사과해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한국 사회가. 이게 한마디로. 자, 그런데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얘기를 유럽에 가서 또는 미국에 가서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아니, 그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식이에요, 상식.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오히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말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굳이 그 얘기를 하는지. 근데 한국에선 그러한 너무나 당연한 말, 초등학생조차 알고 있는 말을 한다 그러면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견해가 얼마나 국제 기준, 보편적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국가가 북쪽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쪽 사이트를 치면 경찰청, 경고청 뜨고 그러거든요.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화들짝 놀란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건데 일단 딴 거 다 떠나서 21세기에 그런 짓을 하는 국가가 있단 말이냐? 라고 물어본대요. 너무 놀라면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이런 사람들은 한국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사상의 일부 사상을 차단하고 아예 접근도 못하게 한다는 거를 모른대요. 알면 굉장히 놀라는 거죠. 또 한국 유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외국 유학 학생들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긴 한데 국가 대치중이고 뭐 이러니까 뭐 일부 사상은 금지할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요. 외국 학생들은 딱 그 자리에서 그러네요. 아, 너 파시스트구나.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도저히. 한국 사람들만 멀쩡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 사람들이 국제 기준에서 엄청나게 멀어져 있다. 그 유엔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사상의 자유를 보장을 안 해주니까.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했죠.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인 거죠. 한국 사회의 이러한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행태가 이해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거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상의 자유는 전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상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북과 대치 중인 특수 상황이므로 일부 사상은 금지해야 한다. 자, 1번과 2번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맞냐라고 물어보면 압도적 다수가 2번을 선택합니다. 2번을. 놀랍게도. 실제로 2번의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외신 기자가 그 당시에 이제 진보당 해산 이런 걸 가지고 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박근혜 때 딱 얘기를 합니다. 사상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우리 한국은 특수 상황이다. 북과 대치 중인. 따라서 일부는 금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 기자가 황당해하면서 사상의 자유는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앉았어요. 이제 뭐 말이 안 통하니까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얘기를 한 정치인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노 전 대통령 말고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상 금지해도 된다. 또 일반 국민들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사상 금지할 수 있어, 일부. 일본에 왜 찬성을 안 합니까? 이게 맞는 건데. 한국인들이 그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의 논리, 이건 민주주의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는 논리입니다. 이번의 논리 있지 않습니까? 사상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특수 상황이니까 일부 사상은 금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걸 써먹은 놈이 누굴까요? 써먹은 사람이. 정치인 중에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자, 히틀러가 집권을 했을 때 히틀러는 사회주의를 금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사회주의를 금지하는 것, 나아가 사상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사실 금기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죠, 유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은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세운 나라들입니다. 유럽 나라들이 다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회 분위기는 19세기에 초반에 사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행으로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중세로 돌아가는 거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노골적으로 사상의 자유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제 바보 취급받고 정신병자 취급받겠죠. 그래서 그 누구도 대놓고 사상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사회 분위기가. 근데 이런 조건에서 히틀러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부 사상을. 그래서 내세운 논리가 뭐였느냐 하면 히틀러가 사상의 자유는 필요한데 이건 인정한 거죠. 하지만 사회주의 소련과 대치 중이니까 우리 독일은 사회주의만큼은 금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명분으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한 건데요. 이 논리가 신통하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논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논리를 파쇼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파시즘이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시즘이 모든 사상을 다 통제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파시즘은 한두 개의 사상,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한 가지 사상 금지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히틀러가 독일에서 사상의 자유를 금지합니다. 여러 가지 사상을 다 금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만 딱 금지하면 사회주의. 그래서 독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간에 파시화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아까 살펴봤던 2번 논리는 민주주의자의 논리입니까? 2번은 파시즘의 논리고 파시스트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민주주의자가 맞습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 입장에서 볼 때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에서 볼 때 한국인들은 다 파시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인들도 파시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은 파쇼 체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왜?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쇼 체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체제가 바로 파쇼 체제죠.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자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파시즘에 빠져있는 파시스트에 가깝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사상을 다 금지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금지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나?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딱 하나 금지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뭐 괜찮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자, 중세시대 때 모든 사상을 다 금지한 게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뭘 금지했습니까? 이단. 즉 기독교적 세계관과 배치되는 것 하나만 금지한 겁니다. 이단만. 그런데 중세시대는 어떤 사회가 됐어요? 마녀 사냥이 횡행했던 야만적인 국가였지 않습니까? 야만적인 사회. 그게 왜 가능합니까? 자, 중세시대 때 지배층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뭘로만 몰면 돼요? 이단으로만 몰면 됩니다. 마녀로만 낙인 찍으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연 진짜 이단만 죽였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모조리다. 이단으로 몰아서 처형했겠죠. 이렇게 되면 그 사회는 소위 오늘날 제가 한국에서 말하는 색깔공포증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중세사회는 야만 국가가 되는 거예요. 마녀 사냥이 횡행하는 야만 국가가 되는 거죠. 자, 히틀러는 사회주의자만 잡아 죽였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도 주요 명분 중에 하나가 유대인은 다 사회주의자다 했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은 다 사회주의자로 부른 거예요. 히틀러 입장에서 죽이고 싶은 사람, 제거하고 싶은 사람은 모조리 다 사회주의 낙인만 찍으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세기적 야만 국가가 되는 겁니다. 마녀 사냥이 가능한 또는 파쇼 국가가 되는 거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거하거나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빨갱이, 종북으로만 낙인 찍으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엄청나요. 왜 그러냐면요. 자,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자꾸 대립되고 나한테 반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실 꺾어야 되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책으로 꺾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서.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이런 사회에서는 어떻게 꺾으려고 그래요? 이단으로 몰거나 사회주의로 몰거나 빨갱이나 종북으로 몰아서 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공격이 어디에 집중되느냐? 상대방한테 그 낙인을 찍는 것으로 집중됩니다. 따라서 정책 경쟁 같은 걸 하지 않죠. 이런 사회에서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빨갱이 낙인을 찍을 것이냐. 이런 고민만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단 하나의 사상이라도 금지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파쇼 국가, 중세기적 야만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보여준 진실이죠. 자,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등장했던 파쇼 국가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독일 얘기를 했지만 독일이 파쇼화되는 첫걸음은 뭐였습니까? 히틀러가 사회주의를 금지하면서 파쇼화됐습니다. 무솔리니가 이탈리아를 파쇼화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사회주의 금지였습니다. 일본이 군국주의 길로 들어설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공산당 탄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뭘 보여주느냐? 파쇼화의 첫 출발은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라는 겁니다. 즉, 한 가지 사상을 금지한 데서부터 파쇼 국가가 출현하는 거고 중세기적 야만 국가가 출현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국가가 만들어지면 다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체험했듯이 인류에게 정말 엄청난 재앙을 끼치죠. 그걸 경험한 거죠.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래서 우리 인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합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합의한 게. 뭘 합의했냐면 사상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얘네들이 내세운 논리는 하나는 금지할 수 있다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특수 조건이니까 하나는 금지할게요. 뭐 우리는 상황이 안 되니까 한 두 가지는 뺄게요. 이거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인류가 이제는 딱 단호하게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파쇼화된다. 미국의 메카시즘도 그 비슷한 경험을 우리한테 줬죠.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공인된 얘기가 뭐냐. 사상의 자유는 절대로 제한할 수 없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만 유독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반민주적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또 알 수 있냐 하면 한국인들이 반민주적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런 얘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을 동의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보수 세력들이. 야, 사상의 자유를 다 인정해서 풀어주면 나라가 망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고 정치 세력이. 거기에 동의하는 주장이 꽤 있어요. 동의하는 국민들이. 자, 그러면 이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는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실현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 민주주의의 핵심이 사상의 자유거든요. 그러면 사상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얘기는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얘기인데 민주주의가 실현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견해에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말로는 민주주의를 칭찬하고 민주주의를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인정돼서 망한 나라 있습니까? 기억나는 나라 있으신가요?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사상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 나라는 북유럽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나라들 중에서도 사상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 나라는 북유럽이었고 그 다음 좀 잘 보장된 데가 서유럽.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유럽. 미국은 사상의 자유가 사실 제일 보장이 안 되는 나라에 속합니다. 네, 메카시즘도 있었고. 자, 그러면 사상의 자유가 가장 철저히 보장되었던 북유럽 사회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다들 아시지만 복지국가가 됐고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사회가 됐죠. 자, 서유럽은 그 다음으로 사상의 자유를 잘 보장했던 서유럽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복지국가 수준으로 보면 북유럽 다음이고 행복지수도 그 다음 정도로 높아요. 사상의 자유를 가장 많이 제한했던 나라들은 반민주적 국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행복지수도 낮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상의 자유를 보장했을 땐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관찰 가능하니까. 그런데 사상의 자유가 보장됐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런 거는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는 있을까요? 사상의 자유에 제한을 걸었다가 망한 나라들.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세 사회가 그렇게 해서 몰락했고요.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 군국주의 이 세 나라도 사상의 자유를 제한했다가 무너졌습니다. 얼마 못 갔어요. 파쇼 체제. 한 10년, 20년 갔습니다. 아마 한국의 파쇼 체제가 세계 최장기 아닐까 싶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쪽에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과도 전혀 맞지 않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서 망한 나라는 하나도 없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서 흥한 나라들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외면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면 한국에 있던 빨갱이들 다 기어 나와서 이제 합법적으로 활동할 텐데 큰일 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왜 큰일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사상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돼가지고 한국에 있는 종북 세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이에요. 만약에 있다고 가정해보죠. 한 2,000명. 종북 세력 2,000명이 나와서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 이름도 종북당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 종북정당은 합법적 활동을 하겠죠. 선거 때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럼 국민들이 표를 많이 주겠습니까? 많이 안 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극단적인 주장을 했던 걸 처리하겠죠. 순화되겠죠.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하게 한국 세계를 전복하고 싶은 세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력들을 다 합법화시켜주면 오히려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 속에서 순화됩니다. 사상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된 나라에 극단주의 세력이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유럽 같은 나라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도 다 활동할 수 있어요. 물론 나치 정도는 조금 제약을 가합니다. 워낙 그거는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절 문제 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극단주의자가 많습니까? 오히려 적죠. 극단주의가 많으려면 금지하면 많아집니다. 그걸 금지하면 지하에 숨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검증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잘못된 신념을 고치지 않겠죠. 그리고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겠죠. 합법적 통로가 막히니까. 그래서 테러, 폭력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사상의 자유를 용인한 나라들은 사회 갈등도 적고 사람들 사이 관계도 비교적 원만하고 극단적인 경향도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사회가 온화해진다거나 할까요?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북유럽의 어떤 청년들 토론회 같은 걸 열면 북유럽에서 정말 온갖 청년들이 다 온답니다. 진보, 보수, 극우, 극좌, 무정부주의자, 환경주의자 막 다 온대요. 성향이. 근데 이 친구들이 싸우지 않고 논쟁을 차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왜 그런 분위기가 북유럽에서는 가능하냐 하면 사상의 자유를 탄압을 안 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낼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자기 발언이 보장되니까. 그래서 아주 평화롭게 토론을 하고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하고 헤어진다 그래요. 이 과정에서 이 친구들의 신념도 상당히 순화되고 온화해지겠죠? 한국같이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없는 사회는 격렬해지죠. 목소리 내야 될 때 소리를 막 지르게 되고 상대방한테 안 받아들일 거 아니까 훨씬 더 과격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도 보면 사회가 건전해지고 발전하려면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과감하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여전히 파시즘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 또 파쇼 체제를 해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쭉 드린 말씀은 색깔 공포증이 한국의 정치를 정책 경쟁을 통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정상적인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과 또 그러한 정치가 지속되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적 신념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파시즘적 신념을 가지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